오늘은 신경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꼭 봐야 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탄 신경계 정신행동장애인데요. 이 항목은 4가지로 구분해서 장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경계 장애, 그리고 정신행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장애, 세 번째로 치매, 그리고 네 번째로 간질발작. 4가지가 장애의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 장애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신경계 정신행동장애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가 어느 정도 남는지, 또 정신행동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남는지, 또 치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장애가 남는지, 간질 발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남는지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4가지만 보면 너무 광범위하죠. 신경계 손상으로 어느 정도 장애를 줄 것인지, 정신행동 문제로 어느 정도로 장애를 줄 것인지, 또 치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줄 것인지, 간질의 발작으로 어느 정도로 줄 것인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는 그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제 영상이 사진이 흑백이죠. 칼라로 하니까 제가 너무 못나 보여서 흑백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신경 손상으로 내 몸의 일정 부분에 손상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는데, 신경에는 중추신경 손상과 말초신경 손상으로 구분해서 장애 지급률이 적용이 되고, 정신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경미한 장애를 분간해서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고, 치매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 CDR 척투라고 들어보셨나요?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또 장애의 지급률이 결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간질 발작 같은 경우에도 그 발작의 정도에 따라서 심한 발작인지 뚜렷한 발작인지 약간의 발작인지 분간해서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되는데, 이 13탄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만큼 그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 지급률이 좀 높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은 후에 분석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계 장애를 한번 봐볼게요. 신경계 장애는 말 그대로 신경 손상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남는 경우를 평가해서 장애 지급률에 반영을 하는 건데, 신경계 장애는 뇌나 척수처럼 중추신경, 그 이외의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에 마비가 생긴 경우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이다라고 하는데, ADLS 평가를 합니다. 5가지가 뭐냐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음식물 먹는 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지, 목욕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또는 옷을 입고 벗는 데 문제가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이 결정이 돼요. 자, ADLS 평가표는 후에 첨부해서 세부 항목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장애는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 손상으로 말미암아 남는 신체의 장애의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후에 관절의 움직임의 제한 등은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 평가는 아래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동 동작의 제한, 제한으로 해놨네. 음식물 섭취의 제한, 배변 배뇨의 제한, 목욕의 제한, 옷 입고 벗기의 제한, 여러 개 5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뇌신경이나 척수 손상 또는 말초 손상으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밥 먹는데, 똥 싸고 오줌 싸는데, 목욕하는데, 옷 입고 벗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세부 항목을 두고 장애 지급률 정도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 5가지는 큰 카테고리고 후에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분설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동 동작의 제한에 따른 장애 지급률을 한번 봐볼게요. 자, 40%, 30%, 20%, 10%가 있는데 그 경중은 높을수록 심하고 낮을수록 덜 심하다는 정도예요. 자, 40% 정도는 거의 베드에 침대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침대에서 휠체어 옮기더라도 본인 의지하에는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경우에 40% 라고 보시면 되고 이 30%는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이 휠체어 의존 상태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휠체어가 움직이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때가 30%. 병원 보시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죠. 본인이 굴르시거나 또 뒤에서 밀어주거나 그 정도 상태시라고 보면 되고 그 정도도 안 되시는 분은 40%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목발 또는 워커,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목발을 짚고 거행하거나 워커, 우리 4발 지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정도면 20%.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 쩔뚝거리는 상태가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는 1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발이나 보행기는 필요하지 않으나 혼자 걸을 때 쩔뚝거리거나 또 난간을 잡고 걸으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도 난간을 잡고 걷거나 100m 이상은 혼자서 걷기 힘들 때 이런 경우에는 10%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동 동작의 제한 평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지요. 다음은 음식물 섭취의 제한입니다. 자, 신경 손상으로 음식물을 먹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장애 지급률을 정해놨는데 가장 안 좋은 상태가 20%, 그 다음이 15%, 그 다음이 10%, 그 다음이 5%. 그 가장 안 좋은 정도가 뭐냐면 혼자는 못 먹어요. 호스트를 통해서 먹든가 그런 상태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 보시면 컷줄로 밥을 영양식을 넣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 보신 적 있죠. 그런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경우를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 비관 또는 위르관,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또는 전적인 영양 공급을 받는 상태, 이때를 20% 상태로 규정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으로 수저, 자,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여주는 상태겠죠. 나 혼자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15% 상태. 자, 숟가락은 이렇게 사용은 가능한데 젓가락질을 못해.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해서 음식물 섭취의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여주거나 이러한 상태는 10%. 자, 독립적으로 음식 섭취는 가능한데 젓가락으로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김치를 쪼개거나 이런 세부적인 그런 작업은 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손가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겠죠. 신경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봐볼까요? 밥을 내 의지대로 전혀 먹을 수 없어서 코를 통해서 먹거나 이 목에 호수관을 삽입해서 먹거나 이런 상태이거나 또는 숟가락을 전혀 사용할 수 없어서 내가 먹여줘. 그런 경우 숟가락은 사용하는데 내가 젓가락질을 못해. 그런 경우나 또 이제 젓가락이나 숟가락은 사용하는데 세부적인 작업을 못할 때 이런 경우에 따라서 20%, 15%, 10%, 5%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길게 녹화가 되네요. 자, 5가지 중에 지금 3번째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동 동작을 봤죠. 두 번째로 음식물 섭취 동작을 봤어요. 세 번째로 배변, 배뇨, 똥 싸고 오줌 싸는 문제에 대해서 제한이 발생했을 경우에 항목을 검토를 해요. 자, 신경이 손상됐을 때 내 의지대로 이제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똥 싸고 오줌 싸고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니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것도 완전히 안 좋은 상태부터 낮은 순서대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자,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 도뇨관 삽입 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 상태가 20%예요. 나 혼자는 안 돼. 어떤 의료 장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배설이 되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를 20%라고 보면 되고,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똥, 오줌, 소변 주머니, 변 주머니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해결이 돼요. 내 의지대로는 안 되는 상태고, 그 다음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 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자, 변기 위에 앉는 일과 대소변 후 뒤처리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자, 똥 싸러 가서 변기에 앉아야 되고 오줌을 싸고 뒤처리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해요. 이런 상태이거나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 도뇨가 가능한 상태. 자가 인공 도뇨가 가능한 상태. 본인이 오줌 소변줄을 깨가지고 어디 빼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는 기저귀를 통해서만 배뇨, 배변이 가능한 상태. 이런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 15%.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내가 화장실에 가거나 똥 싸고 오줌은 혼자 싸긴 한데 그 뒤처리를 해줘야 돼. 이런 경우에는 10%. 마지막으로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상태, 이 경우에는 5%예요. 이런 평가는 의사한테 비뇨기과적인 의사나 장애를 평가하는 의사에게 부끄러워 말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자, 배변 배뇨는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목욕을 하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장애 평가예요. 이 손과 관련된 문제겠죠. 손 기능적으로. 자,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 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0%. 내가 못 닦고 놈이 해줘야 돼. 자, 세안, 양치 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내가 일부는 할 수 있는데 놈이 해줘야 돼. 이런 경우에 5%.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 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태. 좀 애매하죠. 내가 할 수는 있긴 한데 놈이 조금은 도와줘야 돼. 이게 3%냐 5%냐의 차이가 조금 거시기해요. 혼자 봐봐. 세안, 양치 시 부분적인 도움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 관리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 5%, 타인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때 3%. 요건 평가는 거시기 하니까 의사들이 주는 데에 따라 틀리겠어요. 5%를 주든 3%를 주든. 이런 상태가 목욕의 제한입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뇌나 척수,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동하고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또 목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착타르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옷 입고 벗기의 동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도에 따라 10%부터 3%까지 장애 지급률을 정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안 좋은 것이 또 누가 입혀줘야 돼. 입혀주거나 벗겨줘야 돼. 자, 상하의를 의복 착타르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0%예요.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놈이 해줘야 돼. 내가 못하고. 그 다음에 상하의 의복 착탈 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웃도리나 아랫도리를 입고 벗을 때 부분적으로 누가 해줘.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해야 가능해. 우아하게나 하의를 입을 때 하나만 내가 가능해. 이것이 5% 상태. 자, 마지막으로 상하의 의복 착탈 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 동작. 자, 미세 동작.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방출을 잠그고 풀기, 지퍼를 오르고 내리고, 또 끈을 풀고 등, 또 못을 풀고, 여러 마무리는 놈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는 3%.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제 총 5가지를 봐봤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항목에서 5가지를 합쳐서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경손상에 따른 후유장애 평가는 ADLS, 즉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가지를 봅니다. 이동 동작에 문제가 있는지, 음식물을 섭취에 문제가 있는지, 배변 배뇨에 문제가 있는지, 목욕에 문제가 있는지, 옷 입고 벗기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다 합쳐서 장애 지급률을 평가를 해요. 자, 예시에서 보면 이동 동작 10%, 음식물 섭취 15%, 배변 배뇨 10%, 목욕 5%, 옷 입고 벗기 3%, 이렇게 평가가 됐을 때 합산 장애 지급률이 43%가 돼요. 이 43%에 따른 장애 지급률로
장애 급여금을 추정을 하면 되는데, 신경손상이니까 머리나 척수나 그 이외에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사고 때문에 머리를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목뼈나 허리뼈, 척수를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요추 1번 신경 이하의 말초신경이라든가 그 이외의 말초신경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신체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봐서 걷거나 먹거나 대소변을 가리거나 목욕하거나 옷 입고 벗기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 장애인 복지법상 평가하는 기준하고 일반 생명보험이나 장애 손해보험에서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좀 달라서 이분법적으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대부분 평가자들은 우리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수정받을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거든요.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 평가를 별도로 해요. 의사가 하는 경우들도 있고,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작업치료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장애로 인정이 됩니다. 자, 먼저 신경정신행동의 장애인데, 그 신경계 정신계 장애 중에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신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신행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매가 남았을 때, 간질 발작이 남았을 때, 그 네 가지 중에 오늘은 신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이 남았을 경우에 장애 평가 지급률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뭐 간단히 그냥 한다라고 했는데도 시간이 겁나 가보네요. 자, 이 평가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신경의 손상이 남았을 경우에 내 이제 변론으로 내 의지적으로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누워만 있을 경우에 남이 이렇게 손을 움직여주거나 발가락을 움직여주거나 각 관절들을 움직여주면 다 되긴 하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신경계 장애 평가도 하지만 반대로 팔다리 움직임에 따른 그런 팔다리 운동장애 평가도 하고, 손가락 발가락 운동장애 평가도 하고, 이런 평가들 다 통해서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의 지급률 정도와 각 관절의 움직임의 정도 제한 중 더 높은 장애 지급률을 적용해서 이제 검토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신행동 장애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너무 길어. 잘라. 신경계 장애를 볼 때 유의해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기본 동작 평가표 5가지 중에 다 평가를 했는데 그 장애 지급률이 10% 미만이면 장애로 인정을 안 해줘요. 10% 이상이 나와야지만 장애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 장애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 그 5가지를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신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체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코, 팔, 다리 등 이런 경우에 그 부위로도 장애를 평가를 해요. 해서 그 부위하고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장애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 장애는 호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 평가는 6개월 사고나 발병일로부터 6개월 후 180일 이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뇌졸중이나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한 후에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또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거나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를 유보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2개월 후에 평가를 하는데 좋아지고 뚜렷하게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거나,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된다 라고 보여줄 때는 6개월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평가 시기를. 그리고 이 평가는 모든 의사가 하는 건 아니고 재활의학과나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장애를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